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구나 자신과 트러블이 있는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저 역시 제 주변에 저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요 근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어요. 우연히 대학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남편의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대학이었지만 전 약대였고 남편은 경영학과였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잘 다니던 동기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기 한 명이 유독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난 진주가 콧대 높은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봐. 선배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진주가 제일 예쁘다고 많이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콧대만 높아지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뭐 만나는 사람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진주야, 근데 너 그런 사람 만나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야지. 뭐 집안이 좋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좋은 집안은 아닐 것 같은데. 연애를 집안 보면서 해야 돼?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앞뒤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날 보고서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데?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니? 너도 저번에 부잣집 직장인이라면서 엄청 좋아했다가 그 사람 너네 집안만 보고 접근한 거였다며 펑펑 울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한텐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건 솔직히 속상해서 한 말이고. 그때 그 사람도 괜찮았는데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거든. 그냥 너희한텐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하여튼 너도 참. 우리 졸업하고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줄을 설 텐데 벌써부터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니? 나중에 너 이런저런 남자 만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네 집도 빵빵한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사귄다곤 하지만 그래도 약대 졸업하면 급은 맞추고 만나야지. 넌 사람을 급을 따지고 만나니? 뭘로 급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너처럼 급을 나눠야 한다면 나는 남자친구가 제일 높은 급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약대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 진짜 이상하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동기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해서 무시를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아껴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조용히 대학을 다녔던 저와는 다르게 그 동기는 과대표를 할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고 다른 동기들도 그 아이 말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는 동기들이 모두 모여서 뒷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단 한 명의 친한 동기만 친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절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절 한심하게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을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당시 동기들에게 인사를 갔을 때 모두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남자 잘 만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러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너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임신했으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려고? 너 지금 발목 잡힌 거야. 너야 약사하면 취업이나 그런 건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네 남편은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하려고 아등바등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쩌려고? 결혼식장 보아하니 양가 부모님이 넉넉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도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계획도 했고. 아이가 생겨서 일찍 결혼하게 됐지만 나나 남편이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행복해.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내가 일하는 게 좀 미뤄질 뿐이지. 다시 일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너는 그 말을 믿니? 솔직히 네 시부모님이야. 약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옳다구나 받아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애 낳고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아하겠어? 그래, 네가 뭐 행복하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좋다고 하니 넌 그 정도로 만족하는 애인 거지. 어쨌든 결혼하고서도 우리 동기 모임 하면 올 거지? 괜히 주눅 든다고 참석 안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 골랐니? 나 어릴 적에 가봤던 곳이랑 똑같네. 어쩜 이렇게 촌스럽고 좁고. 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야, 넌 무슨 결혼식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진주야, 신경 쓰지 마. 얘,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엄청 부러워했어.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지? 진주야, 여기 온 애들 다 음식도 맛있다고 다 칭찬이야. 얘 말 듣지 마. 넌 진주 일이라면 괜히 그러더라? 뭐 또 진주 속 뒤집어 놓으려고? 너 얘가 착해서 참는 거지. 그만 나대고 어이없는 말도 그만해. 결혼식장에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동기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졸업 이후 동기들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듣기로는 동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기 중 친한 친구 한 명만 제외하고는 연락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바로 그 동기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애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어요. 다짜고짜 그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묻는 말에 전 황당했죠. 통화를 하면서 역시나 얘는 달라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 왜 우리 연락 다 피해? 너 우리 동기들 다 같이 모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졸업하자마자 동기들 모임 만들었는데 너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애들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 이번에 모임 또 할 거거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부터 참석해. 그래도 같이 학교 나온 동기인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바쁘다 보니까 연락하기 힘들었네. 잘 지냈어? 근데 나 모임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애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서 바쁘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 다른 애들 소식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쁘네. 얘, 에버즈는 이모 없어? 다른 애들은 이모한테 애 맡기고 잘만 나오는데 넌 네가 애 보고 있는 거야? 아휴, 아이고야. 그리고 약사로 취업을 한 거야? 개국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꼴랑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될 텐데 그걸로 애도 키우면서 살 수 있나? 아, 나는 작년에 개국했어. 졸업하고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나도 약국 열었지. 신도시에 있는 병원 바로 아래에 오픈했는데 요즘 엄청 잘 되거든. 아니, 일자리가 필요하면 진작에 모임 나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약국이나 아니면 아빠한테라도 물어볼걸. 아니야, 여기도 진짜 좋아. 월급도 많고 다른 동료 약사들도 있어서 쉴 수 있으니까 편하고. 언제 한번 너 약국 연대 가볼게. 어디 있는지 알려줘. 이번 모임은 참석하긴 어려울 것 같네. 다음에 모임 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참석할게. 그래, 동기 좋다는 게 어디야. 다른 애들 다 약국 차려서 좀 기죽어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약국 차릴 만한 애들만 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니까. 직장 다니는 애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있겠어.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좋네. 우리는 너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애 가져서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만 잘 사는지 만지 연락도 없으니까 창피해서 연락도 못하나 싶었지. 어쨌든 잘 사니 다행이긴 하네. 이번 모임 네 시간에 맞춰서 하자고 해볼게. 애들도 다 사장이라 시간은 넉넉하거든. 너 시간 될 때 문자 줘. 그럼 그거대로 맞춰볼 테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만나서 그때 전화 왔던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서는 친구는 경악을 했죠. 분명 절 괴롭히기 위해서 알아냈을 거라며 저보다 친구가 더 많이 화를 냈어요. 친구는 전부터 그 동기가 저에 대한 시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다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은미가 나한테 전화 왔어. 동기 모임 하는데 나만 빠졌다면서 아이도 낳고 컸으니 이제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다들 동기 모임은 잘 나가는가 봐. 근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나 너 말고는 번호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한 거지? 혹시 네가 내 번호 알려준 거야? 와, 걔 뭐냐?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걔는 어떻게 어디서 알고서 연락한 거지? 와, 진짜 소름이다. 안 그래도 걔가 매번 네 전화번호 묻길래 내가 뭐라고 했거든. 걘 왜 자꾸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질투하는 것 같아. 너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다 너 이쁘다고 엄청 칭찬했잖아. 그거 듣고서는 걔 뒤에서 별의별 말 다 하고 다니고 이상한 애야. 동기 모임 나도 별로 참석은 안 하는데 참석하는 애들은 쭉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참석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혼하거나 약국 열 때 초대해야 하니까 가는 거지. 걔 아마 결혼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는 걸 거야. 아, 그래? 전화 와서 작년에 개국했다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나보고 일자리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여전히 걔는 남들 까내리는 취미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모임 참석 못한다고 했더니만 내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잡겠다고까지 하는 거 있지? 아, 걔 진짜 웃기는 애네. 안 그래도 걔 다른 애한테도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걔가 입만 열면 남가 내리느라 바쁘잖아. 솔직히 처음에야 뭐 활발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아인가 싶지. 알고 보면 진짜 별로인데. 차라리 너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확 엎어버려. 걔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불거리잖아. 나 그 꼴 보면서 진짜 내가 더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이번 기회에 다 밝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엄청 부러워했는데 아마 다 알고 나면 부러워서 미칠걸? 친구는 지금 상황을 이참에 다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동기가 부러워서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을 했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그 동기는 더욱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동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동기는 결혼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동기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여기 청첩장. 보고 다들 놀라지 마. 이번에 어렵게 고급 호텔 예식 잡았어. 여기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지? 우리 신랑 쪽에 연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꼭 와야 돼. 우리도 신경 진짜 많이 썼거든. 특히 우리 진주, 너는 꼭 와. 너 결혼식 할 때 나 진짜 마음 아팠거든. 애 생겨가지고 급하게 결혼했다곤 하지만 좀 그랬잖아. 이번에 와서 대리만족하면 좋겠어. 야, 뭐가 그랬다는 거야? 진주도 괜찮은 곳에서 잘만 결혼했구먼. 넌 뭔 소리를 하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잘나신 네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난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고급 호텔 결혼식 할 정도면 뭐 해외 섬이라도 하나 빌려서 한 1년 있다 오는 거 정도는 하겠네? 네가 지금껏 말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래라. 너 1년 정도 사라져 있다가 오면 아마 여러 명 속도 참 편할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내가 1년 없어지면 우리 약국은 어떻게 돌아가라고. 안 그래도 건물에서 우리 약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 휴가 간다고 문 닫으면 상권 아마 다 죽을걸? 신혼여행은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기로 했어. 나도 바쁜데 남편 사업도 바빠가지고 말이야.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못 가고 나중에 직원 채용하고 그러면 그때 여유롭게 갔다 오려고.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네 약국 1년 문 닫아도 아마 아무 문제도 없을걸? 어차피 바로 옆 건물에 약국도 있는데 무슨 너네 약국 문 닫으면 상권이 죽어. 야, 진주는 결혼 똑소리 나게 했지. 신혼여행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그 정도 길게 신혼여행 다녀온 애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 야, 은미 너 돈 많으니까 진주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냐? 뭐 한 달이 뭐야? 1년은 갈 수 있지. 와, 기대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인이잖아. 우리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아,
결혼하면 결혼한 애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이나 할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주는 좀 같이 하기 그런가? 아무래도 우리 신랑들은 다들 잘 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 다니는데 진주는 좀 그렇지? 에이,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괜찮겠어? 나야 뭐 결혼식도 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부끄럽거나 기죽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는 이제 결혼하는데도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니다. 결혼한다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치? 은미는 근데 되게 온실 속의 화초네. 세상사 잘 몰라서 해맞고 너무 좋다. 네 신랑도 너 이런 모습에 반한 거 아니야? 은미야, 근데 결혼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 그렇게 남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동기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친구가 제 편이 돼주어서 별다른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호화로운 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제대로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진행을 했지만 식사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먹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동기의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을 모아서 다른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듣던 얘기와 동기가 한 얘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들아, 정말 미안해. 실은 오늘 갑자기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식당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해줘. 그래도 여기 밥도 맛있는 곳이라고 했거든? 주변에서 맛있다는 곳 바로 섭외를 해서 온 거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나도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여기 밥 맛있고 비싼 곳이라고 하니까 괜찮지? 야,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서 와줬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식 끝나고 바로 우리 데리고 다른 식당 가길래 다 깜짝 놀랬잖아. 그렇게 기대하라고 하더니만. 근데 결혼식장에서 식 올릴 때는 하객들 별로 없었는데 언제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야? 아니 세팅은 결혼식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세팅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아휴, 얘가 요즘 결혼식을 잘 모르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자리 마련해서 먹는 거야. 아무튼 오늘 내 드레스 어땠어? 우리 진짜 고심해서 명품 드레스로 선택한 건데 이쁘지 않았어? 거기 큐빅도 그냥 큐빅이 아니라 진짜 보석이야. 그래서 그런가 엄청 화려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너희가 그걸 아나 모르겠네. 역시 그런 드레스가 나한테 딱 잘 어울리지? 근데 진주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래도 결혼식인데 좀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오지 그랬어. 왜? 이 정도면 깔끔하고 그렇게 입고 온 건데 뭐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여긴 왜 너만 온 거야? 신랑은 여기 인사하러 안 왔어? 아니 저번에 청첩장 줄 때 나는 한 번 볼 줄 알았는데 그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여기도 왜 안 온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신랑 하객 쪽 인사 가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랑이 배려해줘서 여기 온 거야.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로 못 온 거지. 시부모님이랑 신랑 다 사업하잖아.
그래서 인사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오나 봐. 우리 부모님 쪽부터 인사했거든. 근데 시부모님이랑 신랑 하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나중에 올 건가 봐. 어쨌든 우리끼리 뒤풀이 해보자. 결혼식 이후 동기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뒤풀이를 하자며 말을 했습니다. 인사를 도느라 바쁘다는 신랑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는 저희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동기의 표정을 봤을 때는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고 몇 달 후에 친구가 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러 간 자리에 역시나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날은 전보다 동기들 모두 날이 서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진주야, 너는 진짜 속도 좋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야구 개업하는데 너 이렇게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도 않니? 너는 꼴랑 월급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펑펑 벌 거잖아.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주변에는 다 하나씩 약국 차리는데 너는 아직도 월급쟁이잖아. 뭐가 배가 아파? 친구가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야 축하해.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솔직히 난 네가 언제 약국 여나 싶었거든. 능력도 있는데 아직 안 열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도 좋은 곳을 잡았어? 오다 보니까 여기 길거리에 약국 여기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앞이랑 뒤 양옆 다 병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국은 여기 하나만 들어오는 거지? 너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유, 고마워. 역시 진주 너밖에 없다. 여기 온 애들 다 이제야 상가 들어선다면서 헛소리만 하던데. 진주 너만 이렇게 응원해주는구나? 그렇게 꿈꿨던 일을 이뤘는데도 나는 걱정이 퇴선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어쨌든 여기 와줘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 잘 되면 내가 정말 한도 크게 쏠게. 그리고 은미, 너는 좀 심보를 곱게 가져보는 거 어때?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무슨 배 아프고 말고가 하는 거야? 아, 너네 남편들이 다 데리러 온다고 했지? 이참에 다들 인사도 하고 뒤풀이도 같이 가자.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동기들 중에 진주처럼 상황 안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과 대표도 했었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진주 너도 좀 걱정 안 되니? 다들 약국 열고 있는데 네 이름으로 약국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지 3억도 안 버는 거야? 네 신랑한테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너나 신랑이나 거지? 아휴, 마침 우리 남편도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너희 남편이랑 인사 좀 시켜야 되겠다. 약사 와이프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지. 동기는 그 와중에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가 약국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외제차가 멈추고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고선 동기들에게 인사를 한 남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다들 제가 결혼할 당시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듯 싶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 이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수히 몇 억씩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가 잘 되면 남편 또한 저에게 약국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동기들 사이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 동기의 남편이 왔는데 그 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 사장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혹시 여기 약국 오신 거예요? 잘 됐다. 여기 제 와이프 친구가 오픈한 곳이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도 약사거든요. 여기 제 와이프입니다. 뭐해? 사장님께 인사드려. 내가 전에 말했지? 이번에 계약 꼭 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 바로 이분이시오. 인사드려. 와이프 동기가 그쪽 와이프셨구나. 이런 인연이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저 알죠? 결혼식 할 때도 오셨고 아마 대학 다닐 때도 저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저 별 볼 일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저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진주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고. 그때 바빠서 사장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갔으면 정말 놀랬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 남편이... 여보, 이분이 저번에 당신이 말한 그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저 진주 친구예요. 그때 결혼식 때도 보셨죠? 제가 진주를 정말 아껴서요. 그때 한 말은 진주를 너무너무 아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다 놓이네요. 진주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당신 아시는 분이셔? 와, 잘됐다. 안 그래도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랑 한잔 하실까요? 안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제 와이프랑 사모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 시간 내서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여보, 나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거래처 분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올래?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도 인사 다 했고 지금 여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따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분이랑 같이 한잔 하고 오려면 나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게. 그렇게 할래? 남편은 저의 말에 같이 가겠다면서 술자리는 다음에 하자고 말을 했죠. 그때 동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사실 동기 남편은 저희 남편 사업체와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동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 전 남편에게 동기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선 너무 속상해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그동안 그 동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히 알고 나서는 남편은 더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동기 남편과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서는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동기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사과를 저에게 했어요. 진주야, 너 네 신랑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니?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거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짜고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네가 절대 안 된다 한 건 아니겠지? 진주야, 우리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선 넘게 간섭한 거 있으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 없이 말한 것뿐이지. 왜? 넌 항상 자신만만한 거 아니었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했었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건데? 네 말대로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는 네가 더 잘났구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거래를 안 했다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있었겠지. 진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이번에 그 거래 꼭 해야 된대. 너희 남편 회사가 큰 곳이라서 거기만 잘 체결하면 다음은 술술 풀릴 거라는데 제발 한 번만 남편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선 넘게 말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래, 내가 너 질투해서 그랬어. 내가 어릴 적부터 너 너무 질투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착하니까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 질투나서? 야, 너 여기서 더 질투나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겠네?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똑같이 해줄까? 네 주제에 약대 왔다고 한 거, 네 남편 별 볼 일 없다는 거,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돈 없어서 약국 열지도 못한다는 거 더 해줘?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니? 아마 넌 기억에도 없을걸? 그렇게 잘난 척 하던 넌 어디 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랑 나 사이에 일 가지고 남편 사업에까지 영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남편 사업이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남편 지금 절실해. 그 거래 꼭 체결해야 하거든? 제발 남편한테 한 번만 잘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애가 난데 왜 나한테 부탁하니? 딴 애들한테 부탁해. 나만큼 무시하던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니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남자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보지? 얘, 그거 네 입에서 나온 거야. 네 입에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아봐. 그거 다 주워 담아서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동기는 자신의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동기의 남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후에 동기 남편의 사업은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로는 이미 그전부터 동기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동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혼식장도 무리해서 호텔 예식으로 잡았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금이 없으니 신혼여행도 갈 수 없었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마저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는 결혼을 한 이후 남편과의 불화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저 말고도 다른 동기들도 종종 무시를 당해와서 지금은 아무도 그 동기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기의 약국 역시 주변에 경쟁 약국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약국 직원으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 그 사이에 남편의 권유로 약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동기들의 말과는 다르게 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왜 그 동기에게 그토록 희생과 미움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전 대학 입학을 할 때부터 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였다면 동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절 부러워했다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 절 계속해서 경계하고 시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약국을 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친정 식구들도 모두 든든하게 절 응원해주니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항상 지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척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들어 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돌이지 않겠소?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 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그것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 하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몬은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몬은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몬은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몬은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